자, 퍼니포 홍상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준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모셨던 홍장훈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다시 한번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변호인 김익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 말미에 이 한 번으로 다 이야기가 안 됐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모시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특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몰아서 기소들을 하고 있는데 기소할 거라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 기소는 안 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닷새 만에 다시 재출연을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지난 방송을 못 본 없었던 우리 홍사훈 기자 그리고 지난 방송 못 본 분들에게 지난주를 일단 요약하면 그 다음 할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일단 큰 틀에서 있었던 주요한 얘기를 쭉 제가 스르륵 정리할 테니까 혹시 빼먹은 게 있다거나 보강할 게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자, 우선 계엄 당일날 윤석열로부터 두 번 전화를 받으셨어요. 한 번은 계엄 전에 8시 20분쯤에 첫 통화를 했고, 그때는 구체적인 계엄 내용은 없고 대기하라 라고 통화였고,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50분경에 체포 그리고 방첩사로부터 지원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첩사가 통화를 하신 건데, 그런데 이 이후로 쭉 계엄 임무를 일부 수행한 게 아니냐는 게 특검의 의심이고, 근데 항변은 그날 밤 이 통화 이후에 국정원 고위 정무직 회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윤석열 지시를 거기서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에 계엄 임무를 수행할 생각이었더라면 그때 국정원 고위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를 공개하고, 그리고 각자의 임무가 있으니까 2차장한테는 체포 또는 조사, 3차장한테는 위치 추적, 또 기조실장한테는 자금 인력, 이런 임무 분장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얘기를 일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국정원장을 따로 독대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국정원이 그 계엄 때 국정원이 할 일이 뭐야? 국정원은 할 일이 없습니다. 정무직 회의 때 얘기했고, 그리고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도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라.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이 국정원 할 일이 뭔지 궁금해하니 내일 아침에 보고할 내용을 준비해라. 이게 다다. 그러니까 계엄 임무를 수행할 뜻이 없었다는 첫 번째 정황 말씀하셨고, 제가 정리를 잘하고 있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독대해서 이제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뭐 한동훈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조태행 원장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번 증언하셨고, 그리고 조태행 원장의 반응은 그게 전부였고,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계엄 해제돼서 나는 퇴근했다. 이게 그날의 행보의 전부다. 사실상. 자, 세 번째. 정무직 회의, 고위 정무직 회의 때 공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가 있었다. 그때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 동의하지 마라. 원래 하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두 번째, 원장이 궁금해하니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침에 보고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계엄하에 그 정리해서 보고를 준비해라. 이거 두 가지 지시하셨고. 네 번째, 이게 이제 큰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이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김태효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현안 TF가 2차장 산하에 있는데, 그 사안은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2차장 산하고. 왜 이게 의혹의 그 핵심이 됐냐면 그 블랙리스트가 나중에 계엄 체포 명단의 초안이 아니었느냐라는 의혹.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혹이죠.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근데 만약 내가 작성했다면, 내가 작성한 명단이 나중에 그렇게 내려온 거라면 내가 여인왕한테 받아 적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작성했는데. 그리고 그걸 국회에 가서 내가 작성한 걸 내가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또 아닌 정황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건데 CIA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보낸 거 아니냐. 근데 이 사안은 조태용 원장이 직접 담당 국장 나를 패싱하고 지시한 사안이다. 담당 국장 진술서에 보면 자신이 국정원장을 만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1차장 방을 들리긴 했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1차장 홍장원은 먼 산을 바라보며 진술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먼 산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알겠다고 한마디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장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는 이 무관하다는 입증이 잘 안 되지 않냐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시한 거라면
나한테 착수 보고서가 국정원 보고 시스템상 착수한다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했다고 하는 집행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의 결과인 결과 보고서가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러면 3번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담당 국장도 국정원장이 자기한테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그런 보고서를 나한테 제출한 적이 없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계엄 해제 통과 직후인 1시 반에 퇴근했다 내가. 거의 직후죠. 1시에 통과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김태효한테 대통령의 사과를 내가 요구했다. 그리고 계엄 다음 날에는 경질 통보가 왔다가 번복되고 번복되는 상황에서 국회 정보위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 체포 지시를 공개하고 명단을 공개했는데 내람에 내가 전날 가담했다면 하루 만에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정황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종이로 문구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때 내람에 가담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라고 본인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소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기소되면 이제 이런 기회를 드릴 수는 없으니 그건 법정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 전에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 적어도 이런 해명의 기회는 공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모신 이유였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나오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일단 잘 정리가 됐죠? 예. 나는 핵심은 한 가지라고 봐. 어쨌든 그거 먼저 나중에. 일단 왜 두 번째 나오셨는지부터 변호사님 약간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지난번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 내지는 정리하신 내용은 팩트 위주로 네.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제 그날 1시간 가까이 한 거를 제가 5분 만에 추격한 거예요, 이게. 잘하셨어요. 역시 요약을 참 잘하세요.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법리적인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특검의 지금 수사팀들의 수사 상의 어쨌든 문제점 변호사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혐의에 있어서 불충분한 부분.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관한 법리적인 혐의의 불충분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거 관계나 증거 해석에 대한 문제점,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 후반부에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법리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법리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잘 못 알아듣는 뿐만 아니라 근데 중요하죠.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말씀하실 텐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상식의 관점에서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란 가담했다면은 뭐 그 정무직 회의 때 공개했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때 공개했으면 홍장원 차장이 나는 사실 내란 임무를 수행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공개하는 순간 다른 차장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야 대통령 지시인데 지금 계엄 선포했는데 그거 지시 이행해야지 해서 막을 수 없었을 텐데 근데 내가 말하지 않지 않았냐. 안 말했다는 건 자체가 내란 임무를 수행할 뜻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거 핵심은 저는 하나라고 아까 잠깐 밖에서 얘기는 잠깐 했었지만은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홍정원 차장이 처음에는 계엄에 적극 가담을 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태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 정무직 고위정무직 회의 끝나고 자정 가까운 시간쯤에 둘이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조태훈 국정원장과 홍정원 차장이. 네. 이때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직 계엄 해제 의결이 망치를 두들기기 전이에요. 전이죠. 정족수가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상황이 불리해지는지 유리해지는지 계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조태영 원장하고 홍정원 차장이 둘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저녁에 몇 가지 일정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시 53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23시 0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과 위치 수색 요청을 받고 예. 그다음에 바로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합니다. 그 정무직 회의가 끝났으면 이 정무직들이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산하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산하 부서장 회의를 하는데 그 산하 부서장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태영 원장가 독대를 들어갑니다. 예.
아까 우리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직 회의 때나 산하부처장 회의 때나 하여튼 대통령이 22시 53분의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상관이고 기관장인 국정원장에게는 이다요 그 대통령의 지상을 보고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독대복을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원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원장께서 잠시 전에 있던 정무직 회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예. 제가 평소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음날 그 조태영 원장께서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전화를 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하는 생각에 혹시 미국에 출장을 이미 출발하신 줄 알고 아마 저한테 전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아마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 통상은 이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반색을 하거나 궁금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무관심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다 이렇게 묻지 않고 예 그래서 일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평소하고 좀 약간 좀 달랐고 그래서 지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이상한 반응이다. 내가 아니 지금 이재명 한동훈이면 야당 대표를 방첩사에서 잡으러 다니고 그 방첩사를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한 이상에서 기관장이요 뭔가 방침과 지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루틴하게 자연스럽게 평소의 생각대로 아니 저기 이거 관련해서 뭐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일어나셔서 가버리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키예요. 예. 그 상황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직 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치. 이게 계엄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특검에서는 그때까지는 홍정원 차장이 계엄에 적극 가담하고 있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태용 그때 당시 국정원장이 홍정원한테 그런 보고를 들었다. 그러니까 방첩사를 도와라 이 말 말고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 이 얘기를 보고를 조태용이 홍정원한테 들었다는 거를 지금 재판이 지금 조태용 원장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조태용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서 1년 6개월밖에 구형은 7년 했는데 1년 6개월로 이제 감형이 됐어요. 그 부분은 아니다 해갖고 한 달 전에 2심이 지금 조태용 원장이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조태용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지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홍정원 보고를 파악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이게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판장이 조태용 원장이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1차장이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끝냈던 것 같다. 그냥 이렇게만 했거든요. 조태용 원장이 홍정원한테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갖다가 들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재판 네, 과정에서? 그럼 변호사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듣긴 좋을 것 같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만약 들었다면은 조태용이 그걸 인정했다면은 이건 뭐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니, 재판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조태용 원장이 네.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를. 듣긴 이제 들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왔다 이런 취지로 그건 말한 이제 거야. 본인의 이제 평가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조 원장님은 1심, 2심 지금 항소심 하고 있죠. 예.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들었고 다만 그것이 풍문을 정식 보고를 쟁점은 홍 차장이 조 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지. 그거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보위에 왜 보고 안 했느냐. 이게 직무유기라는 거거든요. 예. 혐의가.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풍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는 워딩을 가지고 풍문이라는 거고. 근데 그래서 1차장의 보고를 풍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풍문을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풍문을 얘기하는 거라고 본인은 인식해서 듣긴 들었는데 네. 이것은 1차장의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아니라 풍문을 취합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듣긴 들었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조태용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홍정원이 조태용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녔다는 거를 이거를 보고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면 이 대통령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생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행위자의 행동, 그렇지. 홍 차장의 행동의 단초에 대해서 저희는 정무직과 산하부서에서 일체 언급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장에게 보고했을 때의 홍 차장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뭐냐 그건 지난번에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보고한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이라는 체계상 원장의 지시가 있어야지만이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는 업무 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냐 여기까지 나아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특검이라면. 근데 업무 분장을 하고자 했다면 고위직 정무회의 때 그때 얘기를 했겠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안 계실 때 내가 국정원의 차장이고 원장이 있으니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고는 하긴 해야 되겠다. 이행이 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게 문제의식이 그 지금 여당 야당 대표를 잡으러 다니면 되냐? 지침을 달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리고 나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 양반은 풍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 했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고위직 정무회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홍정원 차장이 그 얘기를 대통령으로 차관급으로는 유일하게 전화받은 사람이 홍정원 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때 홍정원을 믿었을 거야. 믿었던 거죠. 믿었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뭐 그 이후 과정은 뭐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고위 정무직 회의에서 내가 만약 홍자정원이었다면은 계엄에 그때 윤석열 지시를 따라 적극 가담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 방첩사를 국정원의 방첩사를 도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고위직 정무직 이재명 때. 한동훈은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는 이건 그 자리에서 못했을지 몰라도 그렇지.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계엄도 해지되기 전이고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면 업무 분장해서 실행에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회의 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확실한 정황이 있나? 아니, 그게 첫 번째 확실한 정황이고 두 번째는 조태용이 그 보고를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 어쨌든 자기는 풍문으로 들었던 그 조태용의 판단을 해석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홍정원이 이재명 한동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보고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 근데 그거를 풍문으로 생각했다. 아니 풍문으로 생각했던 거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렇지. 홍정원이 보고를 만약에 받았다 근데. 그 시간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할 생각이었다면은 그 말을 한다는 게 설명이 안 되지. 그리고 또 그게 하나 어떻게 설명이 돼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국회에 와서 체포 지시와 명단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직 김병주, 박선원 두 분이 수방사하고 특전사 가서 2차 계엄이 있더라도 군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이에요. 그때까지의 가장 큰 관심사는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정황과 움직임이 있다 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을 만나서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우리는 더 이상 군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과 이 명단 공개가 합쳐지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김병주 박선원의 허락 이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무 수행을 하려고 했다면 이걸 명단을 자기가 작성하거나 관여했으면 공면을 공개할 리가 없잖아요. 내 죄가 이렇소라고 이틀 만에. 그 부분은 사실 어쨌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엄 해제가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됐고 이러면 계엄이 끝났다라는 걸 판단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했다 넘어갔다. 판단할 수 있어. 의심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건 그럴 수 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이 의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특검은 이 의심할 수 있죠. 예. 제가 보기엔 시점상의 어떤 시계열로의 어떤 행위들을 보면 예. 태세 전환을 했다. 그럼 어느 타이밍에서 태세 전환을 했단 말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시점을 봤으니까 태세 전환을 했다는 건데 그렇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12월 4일부터 12월 6일 정보위에서 보고할 때까지 대단히 일관적이었다. 왜 사표를 내지 않고 회의에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냐? 전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다만 불법적인 지시는 이행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임무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점에서 도대체 태세 전환을 했다는 건가라는 부분은 저도 아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그 시점이나 혹은 그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거나 의심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이때 변한 거 아니요라고. 그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인데 그거 말씀드리면 한번 뭐 특검 정리 브리핑 때 자기들은 증거를 갖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브리핑이 나와서 그리고 홍 차장 쪽에서는 이를 반박할 증거를 못 내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홍 차장 보좌관의 법정 증언록을 제출했어요. 그 증언록이 2시간짜리인데요. 거기 보면 12월 3일 원에 복귀할 때부터 12월 6일 정보위에 가서 보고하기 직전까지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보좌관이 그 메모 여러 차례 복귀한 보좌관이거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홍 잘 차장의 아는? 행적이 나올 동안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메모를 왜 네 차례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두 번째 홍 기자님 말씀하셨던 조태영 원장의 그 인식 그거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장이 물어요. 피고인 신문 때. 홍 차장이 그런 보고를 하고 그 정도 사안이면 한 번 더 되물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라는 게 물어서 조 원장님 진술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대통령 전화였기 때문에 자기가 당신께서 귀를 쫑긋하긴 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한동훈 그 워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 원장님이 항소심의 마지막 피고인 신문이니까 재판장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홍 차장한테 다시 한번 팩트를 확인하는 제 질문을 지나고 나니까 했었어야 된다라고 진술하세요. 듣긴 들었다는 게 확인되네. 다시 한번. 재판장이 아니, 조 원장이 원장 재판장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홍 차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했다는 거에 대해서 워딩은 귀를 쫑긋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한동훈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재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가 한 번 더 되묻는 절차를 했어야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진술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홍 차장이 그 보고를 했다는 것도 인정했고 그리고 그때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닌다는 것도 들었다. 그런데 풍문으로 생각해서 가볍게 여겼다. 그게 최초의 진술이었죠. 그리고 나서 인정한 것이 그때 내가 가볍게 듣지 말고 다시 한번 되물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라고 왜냐면 항소심에서는 이제 판사가 예. 그때 왜 되묻지 않았어라고 물으니까 그 정도 사안이면 확인했어야 그 되는데 되묻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되죠.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적극 대해서 가담한 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 그 부분을 특검은 그 재판장에서 조태용의 그 진술 그거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홍정원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특검한테 이걸 어떻게 그럼 설명을 할 거냐. 아직 뭐 공소 사실이 지금 뭐 어떤 혐의인지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못 받았죠 아직. 못 받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특검한테 이걸 갖다 적극 가담했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우리 상식선에서 그거는 설명이 안 돼 그게. 충돌하는 나중에 정황 다른 걸 떠나서. 속에서도 뭔가 특검이 지금 기대는 그러니까 이게 의심하는 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특검처럼 질문해 보자면 1차장 산하 간부들 중에 불리한 진술이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거든요. 그 간부는 본인의 부하 직원인데 왜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이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그 모 간부처럼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하고 박차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았냐. 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수행을 하다가 불리하면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처음에 수행의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왜 불리한 진술을 한 부하 직원이 있는 겁니까? 어떤 불리한 진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까요? 정말 대본대로 안 가는군요. 제시 증거가 있었어요. 제시 증거가. 가장 대표적인 제시 증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실무관들의 다이어리 두 사람이 작성한 두 사람의 다이어리거든요. 네. 그것에서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뭐 타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모 국장의 진술 가운데 소위 언론을 탔던 보도 내용 중에 방첩사 컨택을 구축하라라고 하는 워딩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홍 차장님을 입건하기 전에 40-50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 국장이 조사 당시에 방첩사 컨택망 구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무관 다이어리 메모를 수사팀에서 제시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죠. 그 모 국장의 답변은 조서의 워딩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지시가 있어서 자기는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진술 조서에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방첩사 컨택막을 구축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해서 자기는 거부했다. 거부했다. 오케이.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에서 그 국장이 자기 실국에 돌아가서 실무관들에게는 뭐라고 지시하냐면 계엄이 합법임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 포고령에 준하는 계엄하에 준비 상황의 문건을 준비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앞과 뒤가 모순되고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 국장이 큰일 날 사람이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4차 조사까지 홍 차장의 조사 상황을 저희가 첫 번째 조사 때부터 영상 녹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조서라고 하는 거는 진술을 하고 타이핑을 해서 문서화되는 거고 이 조서화나 문서화가 되지 않는 구술 기록이라는 게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조서의 함정이라는 건데 그걸 염두에 그게 좀 신경이 쓰여서 뉘앙스도 다 안 당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상 녹화를 1차부터 요청을 했어요. 그 영상 녹화는 남아 있습니다. 잘하셨네 그거는. 예. 예. 그거는 국정원이라는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진술이나 어떤 그 공격적인 반대되는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좀 있었죠.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앞을 보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날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홍 차장님이 진술해왔던 것에 1년 반 동안 조사를 받으셨어요. 4대 수사기관으로 다 받으셨어요. 털릴 만큼 털렸습니다. 더 나올 팩트는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요청을 했던 거고 그 내용이 모 국장의 그 행동이 영상 녹화한 부분에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게 모 국장이 설사 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플리바게인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런 말씀이세요. 모 국장이 자신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방어적 진술을 했겠죠. 방어적 진술을 혹은 홍 차장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정가는 진술이라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조서 내용이. 그러면은 방첩사 컨택망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죠. 그런 지시를 그럼 홍 차장님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홍 차장님의 주장과 그 국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근데 국장 다이어리는 있으니 그거를 증거로 삼았다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야 하는데 혼선이 너무 많아요. 혼선이 너무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최고 지휘부회의로서 정무직 회의가 있고 네. 1, 2, 3차장 기조실 원장 5명이 하는 그 지휘부회의고 그 각 정무직들이 산하로 나가가지고 국들이 있는 산하 부서장 회의들이 있고 네. 그게 각 그 정무직들마다 산하 부서가 다 있잖아요.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가 있고 네. 산하 부서장들도 국장급이고 1급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이에요. 네. 야전 사령관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분들이 각 실국에 들어가면 독자적인 재량을 갖고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재량적인 권한이 있어요. 지금 방첩사 컨택망 구축이라는 워딩이 나왔던 건 정무직 회의록도 아니고 산하 부서장 회의록도 아니고 그 국장들이 자기 실국에 돌아가서 실무관들을 모아놓고 한 실무관 회의에서 실무관들이 작성한 국장이 주재한 회의에 실무관들이 작성한 메모 다이어리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게 몇 시쯤입니까? 그게 12시 45분. 12시 45분이요? 그렇죠. 최고 11시 45분. 11시 45분. 최고 정무직 회의가 11시 반. 11시 반이고 그다음에 45분이요? 예. 10분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00시에 원장 독대가 들어가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 벌어진 일이네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저기 3차장 산하에서 11시 45분 이건 특검 쪽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11시 45분쯤에 이제 방첩사 컨택망 관련해서 그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 산하에서
그러니까 1차장 산하에서 서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부터 1차장이요? 아니 그 3차장. 그 차장님 산하에서 그러니까 1차장 산하에서 1차장 산하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요. 그러면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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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문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제가 국정원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데 차장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 내란의 밤 130명이 넘는 국정원 직원들이 출근합니다. 근데 물론 애국심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근한 사람도 있는데 안보조사국 쪽에서는 분명히 출근 지시를 내렸고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문건이 작성됩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문건이 당장 방첩사 그러니까 계엄사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낼지 수사를 어떻게 보낼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문건이 나옵니다. 회의도 거쳐서요. 근데 11시 10분 조금 넘어서부터 문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최고 원장이나 차장들은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내란의 밤에 엄청나게 움직였다고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거를 수뇌부에서 몰랐겠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의심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밑에서 문건이 작성됐지 않느냐. 출근했고. 빠른 시간 내에. 네. 그러면 그거를 캐비넷도 열었어요 그때. 밑에가 독자적으로 판단했겠냐. 그걸 지시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건 고의적일 것이고 그러면 차장이나 국정원장급에서 하지 않았겠냐. 그중에 이제 전화를 직접 받은 사람은 홍 차장님이니까 홍 차장님이 그 선상에 있지 않았겠느냐. 의심은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조태용하고 독대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거 충돌하는 게 있죠 지금. 많습니다. 만약에 충돌하는 게 없으면 벌써 기소했지. 그러니까 충돌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의혹을 갖거나 그런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만 언론의 입장에서 취재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나 의심을 제기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그래도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보다는 조만간에 그 부분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부서에서의 일탈인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물어봤을 때 꽤 예전이지만 미국의 9.11 테러 때 TV에서 9.11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제가 중이었던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사로 출근한 적이 있어요라고 답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의혹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때 크게 움직였다라는 의심은 그 특검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야. 국정원이 전체는 아니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그리고 그 지시를 은밀히 해서 실행에 들어간 그런 조직 움직임이 있다. 근데 그거는 밑에 단에서 할 수 없으니 위에서 내려갔을 것이다. 그거 찾는데 그중에 홍장원 차장님이 지금 의심 선상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제가 주 기자님 저거에서 요거는 좀 짚고 짧게 하나만 말씀. 아니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사안을 의심해서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기록을 찾다 보니까 조태영 원장이 그 12월 4일 날 계엄 다음 날 미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미국 갔냐 어쩌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보도를 보면 같은 날 차장님이 중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계엄이 있었던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1차장하고 국정원장이 동시에 해외 출국한다고? 그런 계획을 쭉 취소하지 않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두 사람은 몰랐나? 정확한 날짜를? 적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요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출장 일정을 바꾸고 관련 부서를 준비시켰겠죠. 그게야 상식적이지 않나? 그래야지. 그와 관련해서 주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내란죄라고 하는 건 탑다운 방식의 범죄예요. 국사범이죠. 우두머리에 지시가 있고 지난번에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거는 바텀업 라인이거든요. 바텀업이면 근데 내란 우두머리 지시가 안 나옵니다. 첫째 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건 2차장 산하라고 번번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홍 차장, 1차장인 홍 차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대통령 우두머리의 지시는 홍 차장으로만 공개된 건 그거 딱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홍 차장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피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팀이 제시한 증거 다이어리에서 그 다이어리가 원에 입력된 시간은 1차장입니다. 계엄이 종료되고 홍 차장이 퇴근한 직후인 1시 47분이에요. 입력된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2차장 산하에서 출근해서 뭘 출력했다 뽑았다라고 하는 게 11시 반 그거는 홍 차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저도. 예?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가 특검의 구도가 자꾸 그 음모론이나 의심에 빠지고 그 팩트의 조각조각 변린을 짜집기 하거나 붙여 나가다 보니까 단절되는 게 나오는 것이 내란죄의 성격을 우두머리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그런 혐의를 가지고 바텀업으로 올라오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은 홍 차장님이 내가 전화를 받았다는 걸 공개하고 그리고 오갔던 대화를 공개하면서 그날 연락받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밑에서 움직였는데 공개된 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서 지금 그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동시에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그러면 홍 차장한테만 전화했나? 유일하게? 다른 조직도 움직인 것 같은데 2차장, 3차장?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또 전화한 거 아닐까 어딘가로?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홍 차장 이외 그때는 모르셨겠죠. 홍 차장 이외에도 전화한 사람이 있고 그 라인에서 움직인 건 없나? 없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럼 확인이 됐죠. 확인됐죠. 그거는 그 11시 57분 그러니까 홍 차장님이 전화 받은 게 10시 53분인데 11시 57분에 계엄사의 연락관을 파견하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직접 혹은 계엄사를 통한 순차 지시가 기조실 라인 쪽으로 기조실장에게. 왜냐하면 기조실이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지시했을 때 이미 고위직 회의 때 그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때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했겠지. 저희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검은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아무 답 없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태영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확인하거나 묻거나 혹은 뭐 지시한 거 따로 없냐 또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서 다시 추가로 간 거 아니에요? 의심하기로는? 조태용은 알고 설명될 수 아니, 있는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전화했다면. 조태용 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태용 원장이 거짓말보다 말하지 않는 대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 윤석열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계엄이잖아. 직접 듣지 않았을까요? 계엄인데 그걸 내가 만약에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어. 수행하지 않은 조직의 장이야. 그러면 계엄이 성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거꾸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이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화하고 그러자 그러면 홍장원 패싱하고 그리고 그 실장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그쪽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 아웃시켜. 그래야 그 다음날 아웃된 게 이해가 되죠. 바로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웃시키는 거 아니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주 기자님처럼 생각하는 의혹과 의심에 그런 의혹과 의심을 풀어드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합특검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이번 정부가 출범해서 내란 특검에서 4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사법기관의 공통적인 결론이 홍장훈 차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추가로 또 한 가지의 견해나 입장을 한번 봐야 되는 게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국정원이 조사의 대상이고 수사의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낼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 내란 특검이 진행될 즈음에 국정원에서도 상당히 대규모의 자세한 감사와 감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그 2024년 12월 내란 때 어떤 관여가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얘기는 드셨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사 결과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의 내부 조사 결과 국정원은 당시 내란이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벌써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고 지금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정원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고 지금 이정석 원장 체제가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만약에 종합특검이 보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또는 깊게 내란에 관여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의 국정원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내란 개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지금 1년 넘게 은폐해왔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정원의 입장이 현재까지도 크게 입장을 밖으로 밝혀내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일탈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돼서 조직적으로 내란에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국정원은 그랬는데 네. 대대적인 감찰이 다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 그 국정원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 공감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미 내란 특검하고 종합 특검이 충돌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점인데 뭐냐면 그 법리적으로 내란 종료 시점과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법리 얘기를 그럼 좀 해보시죠. 내란 예. 종료 시점. 그러니까 내란이 언제 종료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는 내란 특검까지는 모든 사법기관이나 심지어는 국회 수사특위나 심지어는 언론이나 AI에 물어봐도 나옵니다. 12월 4일 내란 그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발표된 12월 4일 새벽 한 4시 정도에 내란이 종료됐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계엄을 해제했어. 그런데 지금 종합특검은 이제 그 비상계엄을 해제함으로써 내란이 종료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종합특검은 12월 4일이 아니라 12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이 다른 이 12월 4일과 12월 14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저에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란 이후에 한 행동을 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의류를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뒤로. 그럼 뭐냐? 자, 제가 5월 18일 날 입건되는 날 모 방송에 크게 보도됐던 거는 홍장원 차장이 CIA 문건 전달에 모든 걸 보고받고 관여했고 다음에 제가 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 말고 그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12월 4일로 알려졌죠. 결국은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내란이 종료됐다라고 하는 시점 이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럼 무슨 뜻이냐면 CIA 문건 전달과 관련된 부분이 혹 홍장원 차장이 관여됐다 하더라도 그건 내란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2차 계엄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내란 이제- 시점 종료가 예. 12월 4일 그때 새벽 4시로 윤태현은 그 전에 결정하기는 네. 좀 무리가 그 전에 있죠. 원했- 근데 그거는 근데 논란의 그거는 2차 계엄에 대한 그 당시의 어떤 긴장 예. 이런 것들은 있었고 종합특검이 그걸 예정해서 수사 대상 범위에 안가 회동이라든가 아니면 계엄버스 출동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넣어놨어요.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의 연장선에서 의율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란 예비 음모라는 범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내란 예비 음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2차 계엄의 가능성에서 징표가 있잖아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우두머리의 지시가 역시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2차 계엄 준비해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그 헌법 위반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 쟁점은 여기서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무엇을 문제 삼는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합특검에서 수사 그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으신 것 그렇죠. 같은데 종합특검에서 그걸 그건 사실- 연장하고 싶어 하는 의도도 이해가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그 그걸 부분은 이해되는 이해가는데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다퉈질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란 중요부 정서 들어갈 수가 없다. 내란 종료 시점이 그때니까.
이제 그 내란 종합특검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내란죄로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내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늘리고 싶으신 것이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미 기소가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이 기준에 따르면 내란의 미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쟁점, 법률적 쟁점도 있다까지 해놓고 이제 법리적 쟁점을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과 14일과의 어떤 이미 내란 특검이나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기준이 바꿈으로 해서 없던 죄가 갑자기 굉장히 죄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과연 그게 법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거는 당사자로서 가질 수 그렇게까지 있죠. 기준을 바꾸면서 홍장원 차장을 기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게 나 하나 잡자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죠 또. 저희는 근데 그런 그렇게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방금 지금 이게 법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내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그 최근에 기조실장에게 추가로 23시 50분에 했던 거 말고 그동안 1년 반 동안은 국정원의 당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는 홍장원이가 받았다라는 부분이 그동안의 인지의 사실인데 지난 내란 특검까지의 어떤 그 판단은 그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였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판단한 거고 지금 종합특검은 처음엔 따르다가 나중에 거부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란 종료 시점의 어떤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처럼 자 어떤 사람이 국정원이 방금 주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이 국정원의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가 어떻게 무엇이 내려갈지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정원의 그 관련된 부분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의 내용이 무언가로 얘기했던 것은 바로 국정원의 홍장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국정원의 홍장원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면 국정원이 관계가 내란 관여가 안 되는 것이고 홍장원이 홍장원이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국정원이 개입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원의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제 입장에 서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께서 국정원 수사의 제일 앞단에 홍장원 차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그 홍장원 차장의 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것이죠. 네. 홍장원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면은 국정원 전체가 내란에 관여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합특검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간편한 방식 아닌가 하는 그 그래도 지금 생각도 여러 들어요. 번 뭐 드러난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예.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왜 그렇게까지 하지?라고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공장님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받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홍장원 차장을 놔주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종합특검으로서의 의심인데 예.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합특검도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공적 임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혐의가 있는데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감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의무감에 영향을 준 어떤 진술이나 문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내란에 관여하라고 지시했어라고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다이어리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조각조각 모험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본인이 유리하기 위해서 홍장원한테 지시받았다고 책임을 넘기는 진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악의를 가지고 홍장원이 평상시에 미웠기 때문에 홍장원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십 명 불렀다가 하는 관계자 중에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시받은 그 물증이나 진술 증거는 그 다이어리 2개, 두 사람이 작성한 실무관 다이어리 2가지고 그 다음에 모 국장의 진술, 그 CIA 정당화 문건 관련된 국장, 그 다음에 방철사 콩텍 관련된 국장, 그 다음에 이제 현안 TF와 관련된 모 실무관의 진술이 있어요. 그 딱 3가지 진술만 저희가 제시를 받았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현안 TF 그러니까 앞에 두 국장의 진술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세 번째 현안 TF와 관련해 가지고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 현안 TF와 블랙리스트는 좀 다릅니다. 그 실무관은 진술에서 그것이 홍 차장이 그 지시 아래 그렇게 그 했던 진술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 거기서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현안 TF 관련된 거예요. 현안 TF.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안 TF 관련되거나 이 부분은 2차장 산하의 업무입니다. 안보조사. 근데 그 사람이 왜 홍 차장을 얘기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뭐 홍 차장님이 원장 직무대리 시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매칭을 시켜놓고 보면 그 다음에 그건 2차장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홍 차장님 조사도 말씀은 2차장 산하에 누군가가 이 현안 TF가 홍 차장이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아서. 근데 네. 홍 차장님은 그건 2차장 소관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그 알았는데 지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예 알지를 못했다고 부인하시는. 그럼 그 사람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혹시 2차장 그래서 저희가 대지를 요청했어요. 국장들하고도 대지 원래 수사 절차상으로 네, 할수 진술이 있죠. 다르면 대지를 해야 되거든요. 수사팀에 대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밝혀질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대지를 요구하니까 예전에 직장 상사인데 어떻게 대지를 합니까? 라면서 지금은 직접 상사 아니잖아요. 예전 상사다 이거죠. 서로 죽고 사는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쭈뼛쭈뼛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영상 녹화에는 다 녹화돼 있을 겁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그 사람이 그 안보실에 파견된 HID 직원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고 진술이 제한될 얘기는 것 제가 보기엔 큰 같은데. 의미가 없는 게 네. 어쨌든 불리한 진술했다고 이게 하니까. 진술했던 분이 뭐 책임관이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로 따지면 한 과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차장이면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때 담당 국장하고 있겠죠. 저 제가 조사 아래-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 책임관이야 뭐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를 수도 있고 혹시 홍 차장이야 황 차장이야 이렇게 헷갈린 거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진술했어요. 내가 네. 그 급을 만나서 직접 지시할 일이 없다. 한마디로 그럼 말해서. 국장을 불러다 얘기를 해. 왜냐하면 지시를 했으면 국장한테 지시를 했을 것이고 보고를 했으면 담당 국장이 했을 거예요. 보통 회사의 상무가 저희 예. 과장 만나가지고 예.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지시하지는 않죠. 그런 그런 차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대로 맥락. 진술을 했어요. 그렇게 진술한 이후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은 없었습니다. 저 안보실에 파견된 HID 그 전직 HID 직원하고 차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으시죠? 제가 보기엔 그것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종합특검팀의 내란 외환팀인가? 그 수사팀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다 받았고 네. 그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면 혹시라도 홍 차장이 사전 내란 음모에 가담한 거 아니야? 사전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근데 받았어요. 그 질문이 있었죠. 예, 네. 있었죠. 네, 관련이 없죠. 없었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는 저도 의심병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뒤통수 맞은 적도 많기 때문에 많이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안을 종합특검이 받고 그 의혹이 우리가 누락한 의혹일 수도 있지 않느냐 관점에서 이제 그럴 수 있죠. 처음부터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가장 이해가 가는 게 첫날의 행동이에요. 그렇지. 계엄 직후의 행동.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계엄 상황 아직 종료되기 전에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이해가 설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설명이 안 돼. 윤석열 탄핵 전에 그 하신 일은 그리고 국회에 와서 말한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종합특검에선 지금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날 시간 문제일 뿐 기소를 결정은 내렸대. 같은데 네. 홍장원이라는 그 어떤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기로 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뒤통수를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홍장원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의심하는 게 습관 버릇이다 보니까 그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소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 뭐 공소장을 못 받아봤으니까 우리도 그 혐의가 뭔지를 모르고 다만 아까 말했던 그 조태용과의 독대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앞에 그게 사실이라고 조태용이 인정을 했는데 그 앞에 있던 정무회의. 그렇죠. 정무회의야말로 이 모든 거를 수행할 조직 그 두 가지. 그 회의죠. 그때 말해서 실행에 말을 옮겼어야 했었어야지. 돼. 유일하게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은 사람이 홍정원인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말은 그거는 거기서 정무직 회의에서 뭔 말할지 몰라도 방첩사 도와서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지시 지시가 내렸어. 있었다는 걸 지시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움직였겠지. 정부직 고위에서 당연히 말을 그렇지. 했었어야지 만약 그렇지. 부안해동 했다면은 그거를 말 안 했다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내란을 수행할 당사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받았는데 그 수행할 조직의 최고 간부들이 모였는데 그때 말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란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무회의에 참석했던 안 했던 저기 기조실장, 2차장 그리고 안보조사국장 그런 사람들은 다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소하려면 홍장원이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종합특검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국정원 전체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렇지. 프레임에 지금 방점이 홍장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종합특검은. 수사의 입구에 홍 차장이 늘 있는 있다는 거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 원장님 독대에서 그 내용 예. 중요하죠. 근데 조 원장님도 입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재판 예. 받고 있죠. 아니 내란으로 입건돼서 예. 기소가 되면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무직들 지휘부들을 같이 평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정무직 5명이 내란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같이 입건되고 같이 기소되는 상황에서는 정무직을 포함한 조 원장과 홍 차장의 독대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하기 위한 우두머리의 지시는 아무것도 이행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뭘 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의율할지 공소장 내용은 저희도 궁금해요. 저희도. 예. 그게 나와 몰라 또 그때 또 뒤통수 세게 맞을지. 요즘 내 뒤통수가 얼얼해. 다 정리됐으면 개인적인 질문인데 김태효 차장이 국정원에 해외 공작금을 썼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인터뷰했을 때 자기가 갖다 학술 자금으로 썼다고 했는데 일단 그건 국정원법 위반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있었는지 자체를. 네. 예. 해외 공작금을 국정원 공작금을 썼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건 아니, 또 그러니까 홍 차장님은 홍 차장 목숨이 달렸어. 다른 얘기를 하지 마. 다른 사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홍 차장님이 지금 평생의 명예하고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가 다 사라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란범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다음에 얘기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근데 특검이 무려 종합특검이 지금 기소할 단계인 것 같은데 근데 기소하고 나면 이제 법정에서 이 얘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분 남았는데 안 쓰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뭐 제 얘기보다는 오늘 그 공장장이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날 방송 끝나고 나갈 때 이제 기소되면 못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못 볼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봐서 반가워요. 기소되면 법정에서 하셔야죠. 아니 예, 근데 전 뭐 기본적으로 삶의 어떤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스스로 소명하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2025년에도 제 앞에 보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없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는 뭐 왼손잡이라고 거짓말한다부터 시작해서 어느 언론 헤드라인에 홍 장관이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내용들의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있었지만 지금 2025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님? 그런데 2026년이 되니까 새로운 국면이 열렸어요. 제 앞에 사법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종합특검이라는 특검이 있는데 지난번 4번의 조사를 받고 한 3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방금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할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닐까라는 다소의 당황감과 불안감으로 지내는데 지금 한 3개월 지나고 지금 기소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면서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취재할 때 늘 이거 마지막에 물어보거든요. 네.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시간이 답을 줄 것 같은데요. 예.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또 묻는 거예요. 예. 기자들은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예, 벌써 몇 년째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요. 뭐 특별히 놀라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만약에 기소 안 되면 다시 모시고요. 아 기소한다면 왜 모셔? 아니 기소돼도 그냥 뭐 재판을 받는 거니까 뭐 기소되면은 그때 이제 법정에서 네. 판사의 재량권에 모든 게 달렸기 때문에 언론에 잘 안 나와. 다음번에 나오면 뭐 이런 그 어려운 얘기보다 제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있었던 재밌는 해프닝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얘기해. 예. 그런 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재밌는데 그냥 밥이나 먹지 뭐 그냥. 관심이 있는데요. 사회적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